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아 소장이라 합니다. 네. 네. 사람이 없을 때는 의무적으로 박수를 세게. 현장에 아직 더 오셔야 되는데 또 생방으로 듣는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톡방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뵙는 성함들도 많고 해서 또 이제 저희 단체 소개를 잠깐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악하죠. 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는 그 웨슬리 감리교 있잖아요. 예, 웨슬리의 뉴 룸이라고 하는데 퀴어 신학으로 그냥 도배를 해놔서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퀴어 신학 뭔지 아시죠? 예, 예수님과 요한이 뭐 동성애자였다 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또 무지개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또 각 신학교가 지금 다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동성애자가 결혼하는데 축복을 하고 하는 건 좀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이제 남녀의 이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바꾸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들에게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딸 친구, 저희 아들 친구 중에도 학교에 뭐 대학의 조교가 동성애자고 우리 딸이 이제 특성화 고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22명 아이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고 뭐 인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대가 이렇게 참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퀴어 축제를 서구권 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나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11개 도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정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홈스쿨만이 정답은 아니겠으나 이제는 너무나도 공교육 자체가 노골적으로 이제 반성경적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또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홈스쿨이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실은 굴러온 돌이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의 역사는 200년이 안 돼요. 예전엔 다 홈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무슨 교육의 이단화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의 교육으로의 회기이죠. 회기.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 운동을 한 단체인데 이러한 시대로 인해서 또 수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생겨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을 이제 또 탄압하기 위해서 과태료 100만 원 뭐 물리겠다 어쩌겠다 지금 그런 조짐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대안학교 출신과 홈스쿨러들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에요. 취학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취학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아시죠? 제가 군대를 일본에서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왔구나 인정 안 해주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이나 홈스쿨러나 다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아도 3등급으로 알았는데 저기 김상현 교수님에 의해서 제가 4등급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실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인서울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홈스쿨러들이 수시를 또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들도 수시로 대학을 갔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은 이제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진로의 방법들이 또 일찍 검정고시를 봐서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를 졸업해서 뭐 21살, 22살 나이에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저희 회원들 중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홈스쿨러들에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이런 진로가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가
대학교로 가잖아요.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보내는 부모,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측도 그렇고 홈스쿨러들도 그렇고 이제 대학의 외인은 나라다 보니까 대학을 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좀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글로벌 레스큐 연구소랑 MOU를 맺게 됐습니다. 맺게 됐고, 여기랑 관계를 맺으면서 올해 홈스쿨 컨퍼런스에 자녀 캠프를 또 인도해 주셨고요. SQ가 뭔가를 또 제가 설명하려면 설명도 못하지만 EQ, IQ 말고 이제 9가지의 인간의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게 SQ예요. 그 SQ를 전국에 전파하는 한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그 하워드 가드너 박사 맞죠?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거를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개발해서 오히려 미국으로 역수출까지 하는, 그래서 SQ에 대해서는 나중에 단톡방에 좀 관련 영상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Q 연구소랑 만나면서 저희가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도 알게 되었고 그쪽으로 이제 또 노크를 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또 여기서 또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이제 영어가 어렵잖아요. 이제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원어민처럼 원래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SQ를 탑재한 요 영어 프로그램을 외국인 교사들이 직접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토킹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배우려면 상당한 돈을 내야 돼요. 참고로 저희 딸이 30분씩 2번 하는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내고죠. 자기 돈으로 내고 있지만. 예.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40분, 50분 수업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이따 김진호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오늘 첫 강의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과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우리 홈스쿨러들이 혹은 또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한국 대학 입시의 그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김상희 교수님 강의를 지난번에 한번 듣고서 와 살벌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100점 맞아도 3등급이자 했더니 그것도 4등급이라고 하지 않나? 예, 근데 제가 이제 초대할 강사님은 현재 글로벌 SQ 연구소 소속으로 진로 입시 전문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신학대학교 SQ 미래 융합 콘텐츠 학과가 있어요. 거기 교수님이시고 한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진로 입시 분야 또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해주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들어보시면 전문가시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세요. 아주 맑고 청아해서 제가 목소리가 예쁘세요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아나운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잘 보죠. 예, 그래서 김상현 교수님 통해서 예, 한국 대학 입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또 1시간 정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를 이제 진로를 설정하든지 간에 이런 그 냉정한 현실을 또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강은 그렇게 해서 한 2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자녀를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교육의
또 아이들의 그런 우리 부모로서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입시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입시로서 이 아이들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이해라고 하시는데 좀 이해됐는데 한번 보시면서 좀 보시다가 이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홈스쿨 이쪽에서 참 잘했다 싶기도 하실 거고, 어떤 면에선 좀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될까 이런 걸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입시 일정은 9월 달에 수시 그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6개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거죠.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현재는 직접 가서 접수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아이들이 진학사나 UA 같은 그런 어플을 다운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고 자기의 정보를 다 제공하겠다 이런 걸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학교 생활기록부나 성적표나 또 이런 저희들이 검정고시 이렇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서류가 이제 대학으로 접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수시 접수를 하게 되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 날이에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딱 정해 놓은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걸 보고 나서 12월 달에 초에 이제 성적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합격자 발표가 다 난 후에 12월 말에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는 3개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수시 때는 6개의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뭐 정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 정시 때는 우리 교육부에서 정해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대학들이 이렇게 구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부터 12월, 그럼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냐면 1월 말, 2월 초 이때쯤에 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도 대학의 그 합격자 추가 추합을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있어서 고3 아이들의 3학년 2학기는 거의 이제 입시 관련된 이걸로 시간을 거의 다 보내게 되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 서류, 면접 이런 것들을 좀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과라고 하는 입시 용어는 내신 성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가 좋아요, 교과가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다 또는 내신 성적이 좋다 뭐 이런 뜻이라서, 입시 용어로서 교과 이러면 이건 내신 성적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이 서류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말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학생생활기록부를 서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좀 이렇게 줄여서 학생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생기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와 서류, 그러니까는 교과는 이제 내신 성적이다. 그러면 서류는 앞에다가 아닐 비자를 붙여서요. 비교과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같은 말인데 약간 좀 이제 단어들이 그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이 면접은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일단 1차로 서류 합격한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면접을 또 보게 되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내신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비교과,
생기부, 학생부 다 같은 말로 서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수시 전형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교과라는 단어를 좀 들으셨으니까 내신 성적으로 뭘 어떻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교과 성적으로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해서 교과 성적 100%로 뽑는 그런 전형이 따로 있고요. 교과 성적과 플러스 면접 이렇게 해서 뽑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수능 최저라는 말을 또 이제 쓰는데 이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서울 쪽에 또는 이런 수도권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또 저기 지방에 좀 그런 작은 학교에 이런 내신 성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어쨌든 좀 더 훌륭한 아이들, 좀 더 능력 있는 아이들, 역량이 있는 아이들 뽑고 싶어서 수능 최저, 이 수능 최저라는 것은 수능 수학 능력 평가 그걸 봤을 때 커트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오려면 수능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는 걸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을 수능 최저 이렇게 말해서 그 커트라인 안에 있으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되고 그 합격 가능 그 성적 수능 최저의 성적이 못 미치면은 그냥 무조건 탈락.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교과 성적이 있는데 이제 비교과 아까 서류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전형이에요. 이게 내신 성적만 좋은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서 뽑고 보니 이 아이들이 인성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학교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활동도 안 하면서 공부만 한 학생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 전인적인 아이들을 뽑겠다 해서 만들어진 좀 전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저 생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생활기록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 또는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그 학생의 모든 활동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진로에 맞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학에서 이제 이걸 확대를 해서 이걸로 많이 뽑을 때는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얼마나 이게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 성적과 비교과 이렇게 해서 뽑는 여기 면접이 없는 전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성적, 비교과, 면접 종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보는 그런 전형이 또 있게 되죠.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능을 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 이랬는데 한 2년 전부터 수능 최저를 대학에서 걸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 그런 대학들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상위권이나 또 중하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또 걸어서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아이를 뽑겠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형이 아닐까. 그 최상위권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기도 한 또 그렇게도 됐습니다. 이제 수시에서 세 번째 전형은 논술 전형이 있어요. 이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의 비율은 많지 않아요. 한 30% 정도가 교과 성적을 넣고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이 논술 시험에서 한 70% 또는 80%의 성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좀 대부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논술 성적을 7, 80%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 성적이 한 좀 어려운 한 4등급 이 정도 되는 3, 4등급 아이들이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하는 편이죠. 이 논술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문 논술이 있는데요. 저 인문 논술은 우리 부모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부터 뭐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또 뭐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이제 대안을 A 제시문을 분석해서 B 제시문을 보고 대안을 작성을 하라.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서 글 쓰는 것이 이제 인문 논술이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이 있는데 이거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증명해 나가는 거를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수학을 아주 잘한다. 뭐 전국에 1% 이상 또 수학 부분에 있어서 영재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은 저 수리 논술을 준비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고 해서 수리 논술도 글 쓰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어떤 수학 문제 자체를 이제 증명해 나가면서 본인만의 그 풀이 방식 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이제 수리 논술입니다. 그 약술형 논술이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이게 없었거든요. 한 5년 전부터 생겨났는데 예전에 적성고사라는 걸 좀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적성고사라는 거는 고등학교 내신 한 3등급 수준? 그는 수능에 한 3등급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시험이 적성고사였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그게 폐지가 이제 되고 한 2, 3년이 지난 후에 가천대부터 이 약술형 논술이라는 것으로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약술형 논술은 좀 인문 쪽에서는 국어 문제를 9문제, 수학 문제를 4문제 이런 것을 제한 시간 안에 푸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이제 이과 쪽 아이들은 거꾸로죠. 수학 문제를 한 뭐 9문제, 뭐 그다음에 국어를 한 4문제 이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약술형 논술 이런 것으로 한 5년 한 4, 5년 전에 새로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기에 약술형 논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대학교의 이 약간 레벨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연고 카포의대 이제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까지죠.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제일 높은 최상위권 대학 저희들이 이제 제일 높은 1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밑으로가 이제 성서한, 그 다음이 뭐 중경외시 2, 그 다음 건동 홍숙 여기까지가 보통 상위권 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런 학교들을 가려면 어쨌든 이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정시에서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좀 요하게 되죠. 자, 전형별로 보면 이 정도의 학교를 가려면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돼야 될까? 한번 보시면은 이 교과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이게 좀 잠깐 색깔이 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교과 등급으로 이 밑에 X라고 되어 있는 데는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3등급 정도에서는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정도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학종은 저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은 일반 합격선보다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고아이들도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뭐 2등급선 아이들도 저렇게 적정 국민대 합격 뭐 이 정도 그렇게 돼서 사실 교과 전형이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이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러면 검정고시 우리 하는 대안학교나 또는 홈스쿨 친구들도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있게 되겠죠. 자, 검정고시 100% 똑같아요. 앞에 교과라고 했던 부분을 검정고시 성적으로 이제 바꾸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따로 검정고시 친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하는 그런 전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돼서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교과 전형 안에 그 서류를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 조금 있지요. 자, 지금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검정고시로서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방 쪽에서 보면 한동대 가장 이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없고 수도권에서 본다면 이제 명지대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명지대가 가장 높게 그래도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안학교 전형을 저게 이제 뒀죠. 그리고 이 한동대가 사실 지방에 있긴 하지만 처음 이게 개교했을 때 또 들으셨던 분 알지만 거의 하버드 때급으로 그렇게 교수진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의 하버드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한동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또 많이 지원을 좀 하고 있죠. 만약에 입시 요강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여기 전형별 지원 자격 주요 사항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저 문구가 있으면 검정고시 아이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구가 없으면 검정고시 학생들을 지원을 이제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앞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입시 요강을 좀 이제 보실 때 그 요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이 한동대가 입시 요강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검정고시 친구들이 100점을 맞으면 얼마나 그 환산을 해주는가? 한동대는 96점 이상이니까 만점, 100점 이상 100점부터 96점까지죠. 이걸 환산 점수로 77점이라고 이제 입시 요강에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석차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4등급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등급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한동대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 좀 비슷해요. 대부분 4등급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3등급 뭐 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 4등급 수준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명지대가 가장 수도권에서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지대를 좀 찾아봤더니 명지대는 그래도 100점 맞으면 3등급까지는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여기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이게 교과 성적이니까 교과 전형이잖아요. 이 작년 입시 결과거든요. 작년 입시 결과인데 저기 한번 등급 보시겠어요? 등급이 3등급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지금 2개 정도밖에 없고 전부 다 2등급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3등급을 주겠다라고는 했지만 결국 입시 결과에서는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교과 전형은 지원한 아이들의 줄을 세워서 1등부터 쭉 줄을 세워서 30명 모집이다, 10명 모집이다. 그럼 10명 모집이면 1등부터 10등까지로 커트를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원수도 많이 뽑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자율 전공 이래서 그렇긴 하지만 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과 쪽으로는 인원수도 많지 않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반고에서 4등급 정도 받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교과 전형 쪽으로 어디 학교를 갈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고에서 4등급으로 교과 전형은 어렵습니다. 수도권까지는 어렵고 강원권이나 충청, 경상, 전라권에는 이 정도 라인으로는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검정고시 친구들이 뭐 간혹 준비하신다 이렇게 또 특히나 대안학교 쪽 친구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대체서식이라는 것을 또 하셔야 되죠. 근데 이 대체서식이라는 것이 각 대학마다 그 입시 요강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대학의 그 입학처 입학 하는 그 홈페이지 안에 대체 서식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쓰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대안학교 쪽 아이들이 저런 지역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채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로에 맞는 활동과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좀 문화 활동 이쪽을 좀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불리한 점, 그 불리한 점은 최대 5개 활동만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서식 안에. 그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5개만 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그 고등학교 아이들과 종합전형은 같이 똑같은 선에서 경쟁을 또 해야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와 많이 좀 차이가 조금 있죠. 지금 이 학생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이런 것들이 연번이 이렇게 1, 2, 3, 4, 5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활동 내용을 쓰는데 띄어쓰기를 포함을 해서 100자 이내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쪽을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활동을 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역량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중요한데 사실 100글자 이내로 쓰기에는 너무 좀 글자 수가 좀 많이 어렵게 됐죠. 이게 일반고하고 좀 힘든 것이 지금 이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인데요. 1학년 한 학년당 이거는 지금 한 학년당 1학년 때 자율활동,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500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수업 시간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래서 각 과목마다 쓰게 돼 있는데 각 과목마다 500글자를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활동 내용을 100자 이내에 써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3년 내용, 3년 활동 중에 5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좀 경쟁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쪽이 아니라 정시 쪽으로 그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또 하시잖아요. 자, 정시는 지금 대안학교 쪽이나 또는 우리 검정고시 친 아이들이 정시로 많이 좀 가는 추세이기는 하죠. 일반고 아이들도 자퇴를 하고 정시로 올인하는 아이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작년, 올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사실 현재 고3 아이들이 내신 성적 그 9등급제의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내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는데 이게 5등급제가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 정시에 영향을 주는 수능 그 체계 자체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3 아이들이 아예 올인하려고 자퇴를 하고 정시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3 아이들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는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는가? 그래도 그 이제 한번 좀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은데, 자,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통 과목으로 해서 독서와 문학에서 75%의 문제가 나오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중에서 이제 25%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수학도 같이 75%, 25%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에서 25%의 문제를 이렇게 풀게 돼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자, 탐구에서는 사회 과목이 9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 과목이 8과목이에요. 그러면 총 17개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문과 아이들이 이과에 과학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이과 아이들이 사회 과목 2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의 장벽을 허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과학 과목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 이 4과목에서 원점수라는 것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대학들이 전부 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그 공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오려면 우리 대학교는 이러이러한 공식으로 뽑겠습니다. 그렇게 한 공식에 점수가 다 들어가서 계산돼서 환산 점수라는 것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5등급제잖아요. 이 아이들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배우는 과목도 달라지고 수능 체계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공통 국어라고 하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저기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도 공통 수학 이게 다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통 영어, 탐구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는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수능을 내겠다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그리고 아까는 막 선택 과목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할 때 이 선택해서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까? 잘못 선택하면 그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게 되니 이렇게 바꾸면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는 했지만 저희 입시 관련된 이런 선생님들이나 또 그 학교 선생님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보게 되면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예요. 이게 공통 국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1학년 때 배웠던 그 나중에는 그것을 2학년 때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도 배우거든요. 그것을 또 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탐구 같은 부분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우지만 저 통합이라는 그 단어에 함정이 또 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뭐 생활과 윤리 부분, 또는 도덕, 또 여기에 뭐 사회, 또 뭐 인문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 들어가게 되죠.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또 지구과학 그리고 또 이 그 생물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또 중학생 아이들 이 아이들도 다 이런 체계로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는 양이 또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이 수능도 이걸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수능이 항상 난이도 이거를 뭐 변별력 때문에 실패했다, 뭐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난이도를 가장 쉬운 문제 저렇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그 퍼센테이지가 있고요. 난이도가 중상인 것, 그 다음에 최고의 높은 난이도 상과 최상의 문제는 보통 2문제에서 4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 난이도 최상의 문제 2문제에서 4문제는 진짜 그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수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정도의 등급이 일반고에서는 한 4등급 정도예요. 그 중에서 시험 정말 잘 봤어요라고 하면 이제 3등급까지도 가게는 되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4등급, 3등급,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받게 되려고 한다면 일반 정규 교육과정 공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2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수능을 2년을 아예 수능만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정시로 돌렸다 이러면 재수는 필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수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는 이유가 좀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자 그러면 지금
4등급 정도 이렇게 정시해서 4등급을 맞게 되면 어느 대학 라인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가상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한 이 정도의 라인에서 사실 수도권에서의 4등급까지는 조금 어렵어요. 한 3등급까지는 나와야 그래도 수도권에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라인은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가 계속해서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올해까지는 그래도 보셨던 것처럼 9등급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 되면 대학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낼 거예요. 그러면 검정고시 친구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산 점수를 얼마나 줄지 그런 것들도 대학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그 모험처럼 또 이렇게 건다는 것이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신 것들은 일반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런 이제 국내 대학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또 하나의 카드로 이제 해외 대학을 또 보고 계시잖아요. 해외에는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네, 그런 부분도 또 있는데 이 해외 대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연구소하고 지금 센터하고 MOU가 맺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연구소하고 버지니아 워싱턴 대에서 SI 인재 육성 그것을 또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것들로 아이들에게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그런 특별 전형 이런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뭐 질문이 조금 있으실까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그럼 질문은 네. 네, 네. 아, 마이크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소재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수능을 통한 또 이제 수시 정시 관련해서 이제 들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 수능이 아닌 뭐 입학 사정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IB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 네,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홈스쿨러들이나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케이스, 어떤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아마도 특별 전형 부분일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런 것들은 정원 외의 그 전형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어, 아무래도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좀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받은 성적들, 또 이제 영어 성적, 공인 인증서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대학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는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조금 좀 냉정한 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홈스쿨 한 학생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은 좀 다른데 외국은 오히려 홈스쿨링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또 다른 역량을 가진 친구로 인정을 해줘서 뽑는 그 전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좀 쉬셨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후에 또 강의를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